안녕하세요.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세션이 됐네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한 내용이 있어갖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는 크게 5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의 제기해서 성장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에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특이한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를 좀 보시고,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지속적 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국제 비교 사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이 점점 모든 나라가 고도화가 되는데, 과연 산업 고도화되면서 고용이 어떤 모습을 띨지, 이거는 세 번째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미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산업의 고도화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놓고 고용의 추이가 어떤지 좀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한국 2000년 이후 한 20여 년간의 데이터를 놓고 한국의 38개 섹터를 중심으로 생산성과 고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떻게 가능할지, 아니면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아주 간단한 걸로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거의 질문은 사실 제가 올 1년 동안 중앙아시아 나라에 대한 컨설턴트를 했는데, 그 나라의 컨설턴트를 하면서 주로 한 게 국가진단 보고서를 써주는 건데, 그 중심 내용들이 그 나라 산업 섹터를 구분한 다음에 그 섹터 데이터와 생산성과 고용 통계를 갖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나라의 성장 가능성과 아니면 이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제가 한국은 어떤가가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한국을 2000년 이후에 데이터를 좀 연결을 했는데, 데이터를 연결했다는 게 우리나라 부가가치, 섹터별 부가가치 통계는 일관되게 나오는데 고용 통계가 좀 끊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 통계가 한동안은 이게 사람 수로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부터는 이게 시간으로 바뀌어갖고 그 고용 통계를 연결하는 뭐 좀 작업이 있어갖고 그걸 아무튼 연결해갖고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똑같이 섹터별 생산성과 고용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제일 쉬운 예는 뭐냐면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사람이 많이 이동하면 잘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근데 생산성이 낮은 데서 옮겨가지 않거나 심지어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는 생산성이 낮은 데서 더 낮은 데로 이동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농업이 제일 흔히 낮은데 농업이 딴 데로 이주를 하면서 머리수는 커지는데 산업의 부가가치가 안 높아지니까는 실제로 더 낮은 데로 이동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농사 짓기 싫은데 그냥 지방에 남아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몰리니까 생산성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라의 발전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본 생각은 옛날에 무슨 빅4, 아시아의 4마리 타이거라는 나라들, 한국,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다 사람들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성장하고 사람도 해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과 이 복지가 같이 올라가니까는 선순환 궤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한 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잘 가요. 근데 2000년 이후 과연 어떨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 18세기 책들을 좀 보고 있어요. 18세기 책이 뭐냐. 왜 18세기 책을 보냐면 경제학이 만들어진 시기가 사실 18세기예요. 그게 경제학자로 따지면 무슨 중농주의로 해서 케네, 뭐 미라보 이런 프렌치 이코노미스트들이 있고, 영국에는 무슨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다 18세기 사람들이고, 그때 경제학이 만들어지는데 그 경제학이 만들어질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뭐냐면 국부를 판단할 때 사람 기준으로 해요. 그 이전에는 국부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한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무역 흑자가 얼마나 많아서 금은보화가 얼마나 쌓여 있지 이게 그 나라의 국부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18세기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지 이렇게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뭐지? 이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올라갔나?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게 경제학의 출발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좀 이따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사실 국가가 잘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자칫하다가는 아래로 사람이 계속 모인다.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사실 잘 되는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오늘 이 버전에는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18세기의 영국, 프랑스의 인구 이런 임금 구조에 대한 걸 조금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서론이고요.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EOI,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 높은 생산성이 높은 영역이 계속 물건을 만들어 밀어내면은 그러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동해 가는 거죠. 어디 사람들이 이동해 가냐면 생산성이 낮은 농업 사람들이 쭉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러면 도시에서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 옆에 뭐가 생겨요?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는 서비스 섹터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조업이 빨리 올라가니까 그 옆에 서비스가 올라가니까는 농촌의 낮은 생산성 사람들이 서비스와 제조업으로 이동해 가니까 다 그냥 upward mobility인 거죠. 상향 이동을 하는 이걸로 우리가 1960년대 초부터 90년대 한 초중반까지 일관되게 이게 상향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의 그 장점이란 게 우리가 계속 그 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밀어내면서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렇게 밀어내 이런 것이 이루어졌던 나라다. 뭐 이런 걸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제가 중국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키르기스탄이나 무슨 이제 특히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이야기할 때 그 산업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갖고 자기네 좀 첨단 산업을 많이 육성하면은 자기네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답이 뭐냐면 한국하고 중국을 쳐다보면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세상에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데이터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아파하는 데이터가 이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이 뭐냐면 도시 가계소득 대비 농촌 가계소득인데 이게 갭이 늘어나요. 중국은 명색이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도농소득 격차가 벌어지는데 한국은 도시가 100이라면 농촌이 쭉 올라오잖아요. 지금 거의 95까지 올라왔어요. 나는 한국이 좀 미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농촌에 서브시디를 너무 많이 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 때마다 특히 이제 농촌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우리 호남 지역이 많은데 그쪽이 민주당 표가 있어갖고 계속 밀어주기를 하니까 이런 걸로 90, 95%까지 온 건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중국은 이렇게 못해요. 그럼 이게 왜 차이가 왜 나느냐? 중국이 못나서 그러냐, 뭐해서 그러냐가 아니라 이거는 산업화 과정의 특이한 특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을 짧게 한다면 뭐 다 생략하고 하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보시면 30년 격차가 딱 나요, 소득이. 우리 1,000불, 뭐 3,000불, 5,000불 그럼 딱 30년 레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산업화를 한다면은 중국은 2000년대 산업화를 하는 거죠. 30년 레그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70년대 앞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70년대 우리나라 어떻게 했느냐. 우리 기본적으로 경공업을 갖고요. 경공업 중에서도 서민산업을 갖고요. 서민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붙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엄청나게 빠져나온다고 다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서민산업이 오래 가요. 한 65년부터 한 80년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 충분히 빼가는데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2000년대 초반에 WTO 가입하면서 가입하자마자 중국의 FDI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중국에서도 물론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오지만 중국이 뭐라 그러죠? K 나누기 L 하면은
그 노동 대비 자본, 집약도가 훨씬 높아요. 한국보다. 한국 70년대하고 중국 2000년대를 비교하면은 노동자 하나당 자본이 집약도가 높으니까 그만큼 캐피터 인텐시티가 높아지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뽑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앞에 그림이 이런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 도시화 비율을 보면 한국은 이렇게 쭉 빠져요. 인구가 도시화하면서 인구가 농촌 인구가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중국은 꺾이다가 그냥 멈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일찍부터 도입돼 갖고 그리고 그 결과가 농촌 인구를 못 뽑으니까 농촌은 그대로잖아. 농촌은 그대로고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FDI가 많이 들어오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도농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뭐냐면 개도국들이 지속 성장을 하려면은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섹터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본이 들어온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게 도시 몇 아일랜드 같은 거지. 도시 속에 잠깐 잘 되는 공장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 공장은 로컬 이코노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국, 중국에서 레슨이 있다면은 자본이 빨리 많이 들어오는 것이 결코 유리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산업화 과정의 초기에 경공업이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그 이해가 그 EOI, 이 중국하고 한국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그 산업화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인데 그럼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그럼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죠. 근데 처음에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죠. 민주당도 뭐 강하게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제조업 부흥을. 그래도 바이든 때 그 매니팩처링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다시 제조업을 부흥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정책을 써요. 트럼프 똑같죠. 그렇죠? 트럼프는 조금 더 하죠. 관세를 도입해갖고 더 하겠다 그러죠. 근데 어떻을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어떤 데이터를 보든 간에 미국의 제조업 고용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만 줄어드냐? 전혀 안 그래요. 아시아에 잘 나가는 나라들도 오른쪽 거 줄어들고 심지어 누구도 줄어들어요? 맨 아래 거는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2천만이 제조업에서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미국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줄어드는데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뭔가 일으키겠다 그랬지만 결국은 바이든을 지나든 뭐 하든 다 줄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간단히 이런 거. 아니 제조업이 그러면 준다고 경제는 그럼 가라앉냐? 전혀 안 그러죠. 어느 나라든지 제조업은 다 줄지만 성장은 하죠. 그 제조업을 이렇게 연연을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약간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뭔가 슬로건으로 나쁘지 않거든. 제조업을 살리는데 핑계대기가 좋아져. 중국이 반칙해서 우리 제조업이 죽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제재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말은 좋은데 실상을 보면은 제조업이 부흥될 수가 없는 건데 사실 경제학한 사람 다 아는데 정치권이 딴소리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웃기는 게 이런 거죠. 아주 제일 웃기는 게 이거죠. 미국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도 헛소리를 많이 했지만 미국 상무부 장관이 왠지 홈런을 쳤죠. 뭐라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아이폰 만들자. 아니 어떤 놈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드니? 거기 공장에 앉아 서갖고. 근데 자기네들도 아이폰을 만들 수 있어. 이게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황당한 발상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이폰 만들다 그러면 많이 만든다 그러면 외국 노동자 들여다 쓰는 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미국 노동자가 아이폰을 제조한다는 걸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근데 미국은 사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규모는 어마어마해요. 미국의 제조업의 부가가치 하나가 세계 나라 순서대로 따지면 8위권이에요. 그렇게 미국의 제조업이 커요, 사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커. 근데 미국 제조업이 한 10분의 1이라고 쳐봐. 그럼 미국 경제 10분의 1이잖아. 미국 경제 10분의 1이라면 세계 경제 한 8위권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제조업이 다 망한 게 아니라 제조업 강한 거 많잖아. 뭐 미국 제조업이라고 왜 다 취약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는 없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고
이 정치인들이 생각하듯이 블루칼라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제조업에서 대졸자의 포션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양질의 제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랩이라든지 무슨 이런 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R&D 센터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대졸자들이 늘어나고 고졸자들은 더 빠지는 거죠. 그게 그 미국의 제조업인데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아래 썼지만 1970년대, 80년대에는 미국 근로자의 4분의 1가량이 제조업에서 일했고 그게 미국의 고졸자들의 특징 아니야? 블루컬러들이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옛날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만이 아니라 뭐 영국도 그렇고 이렇게 제조업에서 일했던 공장에 일했던 사람들이 대접도 잘 받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의 그 향수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보죠. 제조업 고용이 전체의 10분의 1 미만이고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보다도 많고 제조업한 사람 노조도 잘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왜냐면 블루 칼라보다 화이트 칼라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썼지만 중국이 지난 한 10년 동안 2천만 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조차도 제조업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못 만든다는 건데 그런데 미국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좀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현실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50만이 비고 있어요. 누굴 기다리는 거야? 외국인하고 불법 노동자를 기다리는 거지. 미국인은 절대 일 안 해요. 미국의 부모도 생각할 때 지 아들이 만약 아이폰 공장에 서갖고 나사 만든다 그런다면 그 부모가 자식 시키겠어,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데, 근데 정치권에서는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조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웃기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또 하나는 제조업을 자기네 생산을 안 하고 싼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를 전혀 유발을 안 시켰잖아요. 얼마나 싼 중국 물건이 미국에 다 깔려 있어요. 미국 슈퍼 가면 제일 싼 물건이 깔려 있어갖고 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를 합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일자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그러면 신흥 일자리가 뭐냐. 그냥 말로 대졸자가 아니라 고졸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일하나를 데이터 들어보니까 여기 써있잖아요. Jobs for the boys 해갖고 고졸자 아이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하나 보면 어디서 제일 많이 일해요? 보면 여기 나오죠. 이게 무슨 뭐라 그래? 전기공?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공,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수리하는 거. HVAC가 뭐예요? HVAC가 H는 히팅이고 V는 벤틸레이션, AC는 에어 컨디셔닝 해갖고 이런 식의 그 기능직이지 다. 수리하는 사람들. 근데 보시면은 임금을 보세요. 임금이 제조업보다 누가 더 높아? 서비스 업종에 있는 애들이 다 높잖아. 그 어떤 놈이 제조업 가서 일해? 뻔히 임금도 낮고 불편하고 그런 공장에 가서 일하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쓴다든지 자동차 뭐를 한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이제 미국에서도 고졸자애들이 일하는 곳은 제조업이 아니라 어디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 업종에서 일한다는 게 그게 미국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은 이게 노동 조건도 좋고 임금도 높으니까 당연한 거죠. 더 이상 고졸자를 제조업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흔한 말로 왜 제조업이 그러면 이렇게 미래가 없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장바구니 생각해 보세요. 장바구니에 제조업 물건 사는 적이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 사는 게 거의 다 서비스업이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아직도 제조업 물건을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같이 말하면 공장빵 먹는 사람은 제조업빵 먹는 건데 동네 빵가게 먹는 사람은 그 서비스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동네 양질의 빵을 먹잖아. 공장빵 안 먹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들은 공장에서 만드는 걸 뭘 쓰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근처에서
퀄리티 좋은 걸 쓰면 다 서비스업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당연히 공정 제품의 소비가 줄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의 일자리를 기대한다는 게 좀 웃긴다는 이야기죠. 이게.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그래서 잠깐 한중을 비교하고 미국을 통해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있을까를 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보면은 이제 한국의 38개 섹터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뭐 파랑은 제조업이고 구디는 뭐 서비스업, 그다음에 뭐 농업, 뭐 이렇게 건설 이런 걸 놓고 쭉 이렇게 노동 생산성, 그다음에 고용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이걸 이제 묶어갖고 그냥 제일 쉽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런 거죠. 이게 성적순, 생산성 순서대로 놓고 본다면 예상대로죠. 제일 높은 분야가 뭐가 제일 높아요? 컴퓨터, 주변기기, 그 다음에 석유, 뭐 석유가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뜻밖의 누가 높아요? 서비스업에서 제일 높은 것은 부동산 임대죠.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가스, 광업, 그 다음에 통신방송, 의약품,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 통신업,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아래 보면 11번에 금융, 보험 이런 것들 내갖고 서비스는 몇 개가 있는 것이 부동산, 통신,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높은 데서는. 근데 아랫부분으로 가보면은 뭐 농업이 제일 낮지만 그거 빼고 보면 다죠. 음식점 및 숙박, 이게 공짜로 두지, 문화 및 기타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기타 제조업은 제조업에 좀 아웃라이어니까 빼고, 그 다음에 보건 및 사회복지 이런 게 있죠. 보시다시피, 지난 20여 년 동안 제일 많이 레이버가 증가한 게 누구예요? 이거 보시면, 보건 및 사회복지가 제일 많이 증가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많이 증가한 데가, 그 아래 보면은 어디 있죠? 사업 지원 서비스 증가하고 뭐 이런 게 증가했죠. 농림업이 빠지긴 했지만, 나머지 증가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실상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서비스 업소에서 제일 높은 게 부동산 및 임대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제일 쉬운 데이터가 뭐냐면, 누구한테 대출을 제일 많이 해줬나 보면, 뭐, 압도적으로 누구의 대출이 제일 많아요? 부동산이에요. 이게 국가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에다가 가는 거는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산업 경쟁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거꾸로 일로 돈이 몰려갖고 집값이 올라갖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팩터지 이게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자금도 왜곡시키는 거 아니야. 제한된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흘러가고 딴 데로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도 좋을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약간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봐갖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2000년 이후에 성장 경로가 어땠을까를 다시 본다면은 생산성과 고용은 지속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항상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도하고 2025올해를 볼 때 주당 노동 시간이 늘어줄어. 어마어마하게 줄어요. 근데 어떻게 일하는 시간은 늘었지? 그럼? 응? 근로자 인구가 사실은 조금 올라갔죠.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팩터가 뭐야? 고용률이에요. 고용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당 노동 시간은 줄지만 고용률이 올라가니까는 전체적으로 레이버 서플라이 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생산성은 어차피 올라가니까 특히 리딩 섹터인 제조업의 생산성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좀 스태그네이트해도 생산성 올라가고 고용이 그래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제일 높은 분야의 일자리는 근데 사실 아쉽게도 제조업은 일자리를 늘리기에 참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일자리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화를 하고 뭐를 하니까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조업의 일자리는 지난 20년 동안 감소하고 서비스는 증가했는데 서비스에서 노동 생산성이 높은 분야들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높아서 고용이 증가한 게 부동산인데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자원이 약간 왜곡인 거고 그 다음에 통신, 금융 이런 건데 알다시피 통신은 대표적인 무슨 산업이에요? 통신, 금융은 다 내수 산업이에요. 더 이상 통신 안 커져 시장이. 그래서 통신 생산성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레이버 줄여야지. 그래서 통신도 고용을 줄여요.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어떻게 사람 늘려주려? 다 줄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징이 뭐야? 생산성을 올리려면 분포를 줄여야 돼갖고 여긴 사람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결국 낮은 생산성을 높여야 될 것이 서비스 섹터인데 서비스 섹터의 선도부자가 잘 될 놈이 하나도 없고 불행하게도 어딘 다 몰려있어. 저 아랫도리에 생산성이 제일 낮은 아래 부분에 다 몰려있잖아. 이게 비극이란 거죠. 근데 거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거야. 서비스에서 생산성이 올라갈 부분은 아쉽게도 하나같이 인구를 줄여갖고 섹터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섹터 크기가 늘어갈 때는 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 더더욱 서비스 섹터의 생산성 낮은 분야가 다 규제 분야예요. 규제 산업 분야. 일팀은 제일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게 케어링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게 정부 단가를 다 묶여 있는데 그거 올려줄 수가 없어요. 정부 단가를 올려주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지. 노동 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시간이 똑같으면 올라가는데 뭐 예산이 제약돼 있잖아. 가뜩이나 지금 그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돈을 더 늘려. 그치? 거의 이게 안타깝게도 참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런 거를 남의 나라만 해주면서 니네 나라 희망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야, 너희 통계를 봐라. 이게 뭐니? 듣도 보도 못한 통계다라고 하다가 한국은 어떤가 궁금한 거 보고 나서 걔네들은 세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우리도 그렇구나. 우리도 가망이 없구나 싶어갖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거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우리나라 양질의 일자리를 보여주는 건데 양질의 일자리가 참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양질의 일자 수는 우리 다 언제 옛날부터 똑같아. 한 200만 정도밖에 없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근데 그 200만 일자리가 이게 있는데 제조업은 조금 줄고 있잖아. 근데 서비스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달에 여기서 발표를 누가 했냐면 윤도경 박사가 발표할 때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청년들이 엔트리하는 청년들의 양질 일자리가 이런 이유로 계속 줄어들어요. 젊은이들이 희망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옛날보다 학력은 높아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데이터 중에 제일 의미가 있는 게 일반적인 의미의 청년의 좋은 일자리도 줄어들지만 대졸 이상의 청년 양질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이 보면 깝깝한 세상인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대기업 이런 데들의 뭐 아무튼 이 비중이 증가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되면서 페널티를 얻는 게 너무 많아요. 대기업이라고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기업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대기업이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도 또 줄어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참 쉽지가 않아갖고 정말 한국의 미래가 제가 볼 때는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경제를 다시 이렇게 좀 쳐다보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세기인데 17세기를 썼구나. 1700년대니까는 18세기여야 되는데 이게 1750년대 데이터예요. 이게 1750년대 데이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출발하기 전에 그 경제학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국부란 무엇일까 아니면 나라가 부자가 무엇일까의 판단 기준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귀금속이었어요. 그게 중산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국부의 그 측정 단위였고 그렇게 그 국부를 쌓기 위해서 쓴 정책이 트럼프가 하듯이 관세 이런 걸 통해 갖고 금은보화를 쌓는 거죠. 그래서 무역수지를 흑자를 만드는 거예요. 당시 서비스는 수출을 안 했으니까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려는 걸로 해갖고 금은보화 쌓아놓으면은 근데 금은이 있으면은 내가 하다못해 전쟁할 때 군대를 내가 만들 수 있잖아. 월급 주고 군을 하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라가 부자겠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18세기부터
1700한 50년대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나라가 잘 산다는 게 나라에 근무보석 있는 게 잘 사는 건가?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때만 처음으로 이때 개인이란 걸 생각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처음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어를 이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최초예요. 이게 1850년대 데이터인데 1740년대에 사람들이 대충 에스티메이션을 해봐요. 보면 프랑스 같으면은 에버리지 인컴 대비 농업 노동자는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정도가 농민인데 그 사람들의 임금 수준은 에버리지 인컴의 반 정도. 그 다음에 비숙련 노동자는 0.6 정도 되고 한 22%를 갖고 비숙련 노동자나 농민이 전체 인구의 한 70% 정도가 되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라고 부르는 데는 하나는 이제 그 와인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6%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수공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4%가 있어서 자영업자가 한 10% 있는데 수공업하고 이런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죠, 인컴이. 그러니까 보면은 농업 노동자의 한 4-5배 정도는 되는 거죠. 그죠? 2.3 정도가 되고. 이게 특이한 건 자본가를 누굴 자본가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로 하면 farmer예요, farmer. farmer는 뭐냐면 이 아래 엘리트 계층한테 땅하고 돈을 빌려요. 그래갖고 자기가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트 계층한테는 뭐를 주는 거야? 지대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이어한 농업 노동자한테 월급을 주고 자기가 이윤을 챙기는 것이 이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본가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왜냐하면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산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농업 그 파머를 그 일종의 자본가를 불렀는데 그 사람들의 인컴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엘리트보다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튼 프랑스는 특징이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해갖고 이런 거 있는데 영국의 1750년대 데이터를 보면 또 달라요. 영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한 10% 정도에 안 되는 제일 그 뭐라 그러지 불황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맨 왼쪽에 보시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로 따지면은 그 상당한 부분에 해당한 제일 키가 큰 놈이 그것이 이제 노동자인 거죠. 영국은 일찍 산업화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많고 그 옆에 한 10% 정도가 되는 게 농민이고 그죠? 그 옆에 뭐 상인이 있고 자본가가 있고 귀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하나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노동자하고 농민하고 보면은 노동자가 훨씬 많은데 누구의 소득이 높아요? 농민이 높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제가 이게 진짜 맞네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화 초기에 농사 짓던 사람이 농토에서 쫓겨나고 노동자가 되면은 생활이 어떻게 되지냐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게 한 100년 이상 가요. 100년 이상을 노동자 대비 노동자의 삶이 농민보다 가난해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19세기 후반이 돼야지 뭐가 올라가? 노동자의 소득이 농민보다 올라가요. 이거를 견뎌야 돼, 빌어먹을. 근데 이거를 못 견디고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뭐 하고 나면은 이것도 주저앉는 거죠. 이게 제일 쓰라린 산업 과정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19세기에 누가 나오는 거야? 칼 막스가 나오고 누가 나와서 혁명하자 뭐하자 하는 게 그다음에 소설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19세기 소설에 얼마나 그 노동자들이 어린애들이 참상이 있었는지가 이게 한 100년을 지속한다고. 농민보다 못한 노동자가 한 100년이 지속이 되고 났더니 20세기부터는 노동자들의 삶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서비스업의 아래에 있는 생산성 낮은 사람들이 묶여 있잖아. 그게 그대로 묶여 있을 확률이 너무 커요, 지금.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 농업도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농업은 100% 보조금으로 준 생산성인 거고, 그 밑에 무슨 문화, 그 밑에 케어링하고 이런 사람 생산성이 어떻게 올라가, 지금. 그럼 여기가 이렇게 고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기술 진보가 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냥 로지한 말을 빈말로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잘 없어갖고
이게 한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가고 이 격차를 못 견디면은 A쌍 뭐 이렇게 A씨 이게 나라야. 이런 분노가 커지면은 우리도 누구랑 똑같이 되는 거야. 포퓰리스트 나라, 미국이나 유럽들의 일부 나라들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고 훨씬 더 천박한 쪽으로 흘러갔잖아요. 나도 상당히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 깜깜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바뀔 일이 없는데 이러다 보면은 조금 더 암담한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좀 낙담하긴 한데 뭐 사실 이렇게 저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과로서는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로서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서블 픽처스 윤혜선입니다. 저도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점점 듣다가 마지막에 저도 낙담의 감정을 살짝 느끼긴 했는데, 네. 먼저 교수님께서 워낙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그 내용을 그냥 간단히 짚어보고, 저는 서비스 산업 혁신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같이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 경제 고도 성장은 이제 제조업 수출, 그다음에 투자 확대, 노동 투입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 위에서 가능했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유지 또는 증가하더라도 그게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눈에 띄게 약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을 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성장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이후 고용 증가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했다고 데이터를 보여주셨고, 또 제조업은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성 많이 높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하는 힘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고용 흡수력이 높아졌지만 생산성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소규모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고용이 집중되면서 그 분야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전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 그때 당시가 4차 산업혁명 같은 거를 막 논의하면서 제조업의 그래도 노동 생산성이 약간 높아졌던 거에 반면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은 계속 정체되거나 하락돼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점점 낮아지는 지금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흔히 말씀 주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구조적인 어떤 결과로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대기업 고용 비중은 낮고 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은 좀 지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그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인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비스 산업에서의 혁신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좀 보고서를 찾아보다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해서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소위 서비스 산업 혁신 또는 서비스 R&D의 역설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R&D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었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 산업 혁신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제조업 중심 프레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었고요. 서비스 산업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 그 기술 개발을 넘어서 제가 밑에 프로세스
가져왔는데 저희가 서비스로 하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프로세스를 쪼개서 뭐 R&D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방향의 경우에도 기술 중심보다 비기술적인 그런 서비스 산업의 특징의 요소까지 포함해야 하고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 틀을 더 디테일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은 새로운 산업을 찾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지금 많이 커져 있고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는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혁신하고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자입니다. 도소매업자 관점에서 교수님의 그 발표자를 보고 떠올랐던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조재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조재를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업자는 뭘 팔아야 되나? 그리고 그러면 이 도소매 업종은 사실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서비스 업종인데 제공하는 재화는 제조재란 말이죠. 이런 역설적인 구조를 가진 사업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질문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코시스에서 통계를 좀 보니까 어떤 그 제조재가 줄어들고 있나 이걸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뷰티, 그다음에 패션 카테고리 쪽에서 그 해외 브랜드 액시스를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쪽 카테고리가 사실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가 합쳐진 통계여서 정확하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추정상, 자세한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상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 기반으로 있었던 도소매업에서 온라인 기반의 커머스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거의 제가 체감상으로는 한 70% 정도는 온라인 구매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조재 판매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고, 저희 업계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물건을 소싱을 할 때 단순히 제조 생산되는 제품을 복제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관점에서 사고 싶게끔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도소매 업종의 부가가치가 서비스 업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재에 대한 소비가 감소했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 커머스는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이다. 이런 산업적 측면이 역설적이죠. 보면 이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계도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우리 같은 소매업자는 뭘 팔아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줬어요. 챗GPT가. A는 서비스 대체형 재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 구매하고 구독하는 구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취향이나 컨텐츠, 나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들은 대기업들이 하는 게 저 서비스 대체형 재화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가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사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대체형 재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다. 혹은 저는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자동급식기를 사용하거든요. 아이들 사료를 줄 때 처음에 입양을 했을 때는 시간에 맞춰서 그 적정 양을 계속 공급을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료를 통에 채워놓으면 자동으로 예약한 시간에 예약한 양만큼 배급을 해주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사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이 갈 수 있는 길들은 이런 섹터를 계속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저 같은 소매업자도 그런 재화들을 발굴해서 부가가치를 더 붙여서 파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성공하는 우리나라에서 도소매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해외 엑스트한 브랜드들은 무엇을 팔았나 이걸 좀 사례를 찾아와 봐라 했더니 세 개를 줬는데 전부 다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래서 스타일난다라는 여기는 사실 원래는 쇼핑몰이었거든요. 의류 쇼핑몰로 시작을 했는데 의류 쇼핑에서 뷰티로 확장을 한 다음에 뷰티에서 자기네 화장품 PB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판매를 했고 그것 때문에 확 오르면서 이제 로레알에 2018년도에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닥터자르트라는 브랜드도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이 화장품 브랜드도 사실은 이 세 업체가 전부 다 화장품 브랜드인데 직접 제조하진 않아요. 다 OEM, ODM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의 정체성은 저와 같은 도소매 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 화장품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니즈는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맞는 부가가치를 줬다. 예를 들면 닥터자르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의사를 고용해서 제품을 개발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런 프레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결국은 소비자의 심리는 단순 재화에서 이제는 거기에 서비스가 부과된 무언가를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 그리고 자산을 산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재화지만 결국은 그 안에 담겨있는 스토리 그리고 같은 제품이지만 누가 파냐에 따라 스토리텔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 하면 우리는 신뢰하고 그걸 사요. 똑같은 제품인데. 근데 저 같은 소매업자가 뛰어와서 그거를 대기업의 10분의 1의 가격에 팔아도 대기업만큼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 시장의 문제를 찾아서 그걸 파고들어서 그런 스토리를 붙여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도소매 업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제가 이런 ILO나 OECD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의 여러 관점에서 정의한 내용들을 조금 발췌를 해서 정리해봤는데 결국은 그 안정적인 고용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소득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냐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것을 나는 같이 일하고 계신 팀원분들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팀은 하루에 3시간만 일을 합니다. 3시간만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워킹맘이세요. 그래서 육아를 거의 독박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소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연동을 합니다. 연동을 해서 거의 자동화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AI와 공유 툴을 사용해서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구조를 좀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자동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좀 제고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결국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떤 기획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에게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업무가 짧은 시간
이더라도 양질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있어서 그 대표로서의 그 역할은 뭐냐면, 문제는 그러면 이 양질의 일자리에 기본적인 셋업은 됐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일 큰 저의 마음속의 숙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봤을 땐 사실은 결론은 뭐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산업이든 간에 그 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의 문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질문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결국은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그 어떤 카테고리의 시장 데이터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발견할 것인가, 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 재화를 팔 것인가, 아니면 재화에 우리의 서비스를 얹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얹을 수 있을까, 똑같은 재화일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좋을 포인트 같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고 싶은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스터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좀 사례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하고 그다음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그것을 또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서 사회의 일자리를 더 늘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던 내용인데, 사실 그 소득에 따라서 2차 산업의 어떤 처음에는 이제 조금 그 증가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증가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2차 산업 중에 이제 노동 비중이 증가하다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내려가는 거는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좀 1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기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그 1차 산업은 빼고 2차랑 3차만 이제 100으로 해서 비중을 나타내면, 사실 의외로 그 2차 산업에서 어퍼 U 커브 모양의 모양보다 여기도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모양이 더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뭐 전 세계 노동 시장이 약간 통합되는 형식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아래로 오히려 내려오는 모양이 됐던 게 조금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었던 거는,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꽤 이미 좀 3차 산업 쪽으로의 노동 쉐어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생각보다 중국은 의외로 그 보몰 코스트 디지즈를 별로 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 요 빨간색 두 부분인데, 이 2차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 생산성이 이제 물론 이제 명목이지만 애뉴얼로 그로스 되는 게 10%가 안 되는데, 3차는 12.6%라서 오히려 3차 산업에서의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퍼즐이다. 보통은 이제 제조업이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굿이 이렇게 올라가고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제 어떤 그 보물 코스트 디지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중국은 이게 되게 고도 성장기에 분명히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시기니까 이런 게 더 강하게 나타나면 강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이 시기에 서비스업에서 더 생산성이 증가율이 높았다는 게 좀 의아한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교육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쪽에 들어가는 이제 좀 더 그 교육 연수도 많이 들어간 게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전에 이제 일반 명목으로 한 건데, 이거 뭐 그 실제로 이제 대분해를 해봐도 뭐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2% 정도 수준으로는 서비스가 오히려 이 인더스트리나 세컨더리보다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재밌었고, 뭐 그냥 일반 그 그로스 어카운팅 한 거 말고 칩이라는 게 뭐 반도체 칩 같은 게 아니라 뭐 차이나 하우스홀드 인컴 프로젝트인가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정을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더라도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퍼즐이라면 퍼즐이고 우리는 이제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게 목표니까 중국은 그거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아보면은 뭐 나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본 건데 그래서 고학력자가 유입된 게 좀 일단 하나가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아무래도 좀 더 역동성이 있는 경제다 보니까 기업의 진입과 퇴출 속도가 좀 더 빨랐고 특히 서비스업에서 제조업보다 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더 높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단순 소비재 서비스가 아니라 생산재 서비스 쪽이 성장을 주도했다. 식당 소매 이런 거 이제 당연히 그 캡이 어느 정도 씌워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운송, 정보통신, 과학기술, 연구, 금융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영역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득 효과도 아마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시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제조업에서 나온 물건보다는 서비스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설명이 과연 되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혹은 중국이 이렇게 한 걸 다른 국가에서 따라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제 좀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시기가 좀 특수한 시기라서 더 좀 그렇게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랑 중국이 조금 다른 점이 일단은 왼쪽에 있는 기업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삼성이랑 SK 물론 이제 매출이니까 좀 이제 이걸 그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GDP 한 15%를 차지하는 이제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여기 들어본 유명한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제조업에만 몰려 있지가 않고 그 내수 시장도 크고 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10대 기업에 들어가 있고 그 기업들이 생각보다 GDP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랑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생각보다 대기업이 완전히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제 대학 졸업자 수 추이 부분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시기가 유독 그 중국에서 빠르게 대졸자가 배출되던 시기라 이렇게 배출된 대졸자들이 대부분 서비스업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뭐 좀 이제 시기적인 특징 뭐 항상 그랬던 게 아니라 요 시기의 특수성도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대학을 너무 많이 가는 나라라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측면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나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싶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세 번째를 보면은 생산재 서비스 쪽으로 가는 건 지향할 방향인데 그런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소비재 서비스도 어떤 캡이 씌워져 있다고 보기에는 어떤 소비재 서비스 또한 기술 혁신이나 규모 자본의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득 효과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성장을 많이 했고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누리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2번, 3번인 것 같습니다. 2번에서 조금 더 어떤 기업들이 이제 탱탱하게 활력을 가지고 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 뭔가 만들 수 있는 걸 룸을 열어주고 이런 걸 장려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너무 영세한 서비스 업체가 단순히 영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저숙련 노동의 대명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이제 공사장 가서 노가다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대명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쿠팡 뛰면 그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이 저숙련 노동의 대명사가 쿠팡인 거죠.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생산성이 높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라이더로 월천을 번다. 이거 이제 굉장히 특수한 사례고 적은 경우긴 하지만 배달하는 분들이 어쨌든 플랫폼에 뭔가 힘입어서 뭐 그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노동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생산성을 더 높여서 동일한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전에 소매업 같은 경우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쿠팡이든 혹은 네이버든 이런 데 입점한 업체들이
이게 단순히 입점해서 물건을 팔기만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광고나 유입이라든지 혹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소매업체들이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카카오티 수준으로 콜택시가 그전에 있던 걸 뭐 앱화하는 수준은 좀 약할 것 같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뭔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유통 채널의 뭐 변화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법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생각보다 이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얘기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규제 부분에서 뭐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이제 법을 바꿔가면서 타다 진입하는 거 이제 막았었죠, 약간. 그래서 거기에는 논란은 많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FSD 들어오면서 굉장히 날린 것 같아요. 자율주행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고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트렌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규제를 혁파하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분해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우리는 아직 그 노동 측면에서는 이제 뭐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거에서 총량적인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인적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걸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는데 이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게 너무 대입 교육에 아직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 혹은 재교육 측면에 거가 이제 인적 자본을 확충해야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이 들고 총량 확보는 뭐 고령자가 일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혹은 이민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여전히 우리는 건설 중심 투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 되겠지만 무형자본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돼서 이것들이 계속 롤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순스톡 측면에서 건설 자산이 이미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TFP가 이제 오늘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뻔한 얘기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해서 전환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 ICT 산업이 지금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CT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BICT 산업을 훨씬 압도해 왔고 그리고 BICT 산업에서의 어떤 이 증가율조차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을 만든 게 얼마나 많은 산업에 영향을 줬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파급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잘 지원해야 된다 이런 그 뻔한 얘기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전수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앞에 그냥 제 이름만 있었는데 다들 소속을 적길래 나도 어디 다 대표님들이시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급하게 이름을 넣고 수정 발표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저 토론 자료는 이제 교수님 발표해주신 내용에 대한 이제 그냥 제가 느낀 그냥 그 의견이랑 그다음에 오늘 발표해주신 자료에서는 빠져있긴 하던데 그 원래 처음에 주셨던 자료에는 그 뒤에 재원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을 보고 좀 확장해서 좀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한 그냥 저의 느낀 점인데요. 일단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해주셨던 그 과제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증가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이 그 대기업으로 이제 그 개념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소득이 높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성으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이해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양질의 일자리 개념을 조금 더 넓혀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 이제 현재 그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잡 퀄리티를 뭐 임금의 질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 노동 환경, 뭐
사회적인 보호, 존엄 이런 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뭐 양질의 일자리의 증감 여부를 좀 현황을 보고자 할 때 이런 전체적 그러니까 좀 넓은 지표 측면에서 이제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제조업 고용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것에서 이 제조업 고용 감소 현상을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감소 현상을 좀 세부적으로 분해해서 그게 정말 심각한 건지 아닌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산업 구조 문제랑 연계를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전통 산업의 고용이 감소, 그러니까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쪽 제조업도 고용이 감소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경제 전체 활력 측면에서 부정적이겠지만 전통 산업은 감소를 하는데 오히려 첨단 산업 쪽에 그 고용이 증가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전체 경제 전체 관점에서는 나쁜 거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측면에서도 이제 인구가 감소한 만큼 자동화 대체가 되면 그만큼 이제 생산 효율성은 이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 저하 관련한 이제 과제에서는 그 이제 보통 그 이제 노동 생산성이나 자본 생산성은 이제 산출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그 이 노동이나 자본의 기여만큼 측정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TFP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제품 품질도 개선이 되고 또 제품 가격도 하락하기 마련인데 그 이러한 역량에 대한 그 효과가 실제 뭐 생산성이나 산출에는 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않는데 특히 이제 서비스업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는 뭐 디지털 제야 자체가 GDP에 집계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뭐 예나 대표님도 그 팀원들이랑 같이 구글 시트 이런 거 공유해서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글 시트가 사실 무료잖아요. 근데 그 시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생산성이나 산출 증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사실 그거를 GDP로 집계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디지털 제어들 이 산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가치를 보정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교수님 발표에서는 핵심 과제는 서비스 생산성을 향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라는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두 가지 제언을 이제 초기 발표 자료에는 이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세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인데 물론 이제 영세 서비스업 정부 지원도 필요한데 그 아까 앞서 다들 이제 말씀해 주셨듯 이 영세 서비스업에 포함된 업종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개인을 상대로 한 그런 대면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업에 과연 정부 지원을 통해서 RCT 역량을 강화하고 자동화를 하고 뭐 규제 금융 경제화를 한다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위한 그런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생산성 향상이 얼만큼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한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해줬던 제안으로는 그 고부가 가치 신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규제 이슈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 기반의 그런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안착이 되려면 그 무엇보다 이제 규제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이 규제 이슈를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연구원에서 기술 규제 정책 연구 컨퍼런스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컨퍼런스가 뭐냐면 그 컨퍼런스 내용이 뭐냐면 기술 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 설정이라는 연구 사업을 이제 올해 9년 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 차수인데
랩업을 하는 이제 의미로 이 컨퍼런스를 열었었고, 제가 뭐 여기 과제에 참여 연구진은 아니었었지만 이제 컨퍼런스 이제 내용을 듣고 저희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 같이 공유를 하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9년 동안 한 연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혁신 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어떤 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아젠다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이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그 컨텐츠를 전달을 해주셨었는데요. 먼저 일단 뭐 OECD 올해 상반기에 OECD 규제 전망 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규제 역량 분석이나 사업 평가 분야에서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 뭐 여러 뭐 산업계 사람이든 아니면 뭐 연구계 사람이든 막 들어보면 우리나라 이제 현장에서는 산업이든 연구 현장에서든 규제가 굉장히 혁신을 가로막는 이제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1위를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규제라는 것이 사실 없어서도 안 되고 과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규제를 기업의 혁신이나 성장을 막지 않는 선에서 실행을 하려면 이 혁신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컨퍼런스에서 다뤘던 이제 이 메인의 내용인 기업 규제 대응 역량 제고는 이제 이 부분의 이제 주요 내용은 그 기업이 규제를 이제 비용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더 액션을 취해서 규제를 만들고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기업 혁신 조사, 그 기업 KIS 제조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증 분석을 한 결과 기업의 규제 대응 성과에는 외부 협력보다 그 기업의 이제 규제 대응 역량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 역량이고, 두 번째는 이제 외부 협력 역량인데, 실증 분석 결과 규제 대응 성과에는 외부보다는 내부 조직 역량이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기업이 규제 대응에 조금 더 성과를 내려면 대응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실제 기업 사례를 좀 조사를 했을 때 그 연구에서는 기업 실제 사례를 조사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포장재 기업인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이었는데, 그 EU의 재활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기업이 이제 선제적으로 오히려 그 R&D 투자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포장재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는 오히려 이제 규제에 대응해서 뭔가 불만을 하거나 안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선제적으로 R&D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을 오히려 더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매출을 확대에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그 두 번째 사례는 그 솔루션 기업인데요. 그 A2Mind라는 기업이 소형 철도 검사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 개발을 하고 보니까 대형 철도 차량과 동일한 그런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규제에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그 CEO분이 ADD 출신이신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ADD 했을 때 이제 뭐 국방이나 철도 로봇 R&D 부분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셔서 그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정부나 국회에 신기술에 대한 별도의 기술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규제 개혁을 주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실제 기업 사례들을 통해서 봤을 때 기업이 규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내부 역량 중에서도 이 CEO 주도의 그 전사적 차원에서의 전략 수립이라든지 규제를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R&D를 투자하려는 그 행태라든지, 규제 정보를 좀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규제 대응을 이제 매뉴얼화하는 그런 내부 역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기업이 이렇게 실제로 뭐 주도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나? 또 두 번째 실증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뭐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규제 샌드박스만이 기업의 규제 대응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규제 개선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정책 수단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컨퍼런스 내용은 이제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제고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이 연구가 9년 동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9년 동안 이제 그동안 그러면 혁신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말고도 뭐가 필요하나라고 이제 연구 책임자분께서 이제 랩업을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먼저 물론 이제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 민간이 주도함과 동시에 이제 민과 관이 공동으로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또 그 동시에 그 규제 체계는 기업이 표준이나 인증 생성 역량에 기반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표준 인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시장 규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준 인증 생산 역량이 늘어나면 민첩하게 규제에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혁신 규제 시스템은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신산업 자체가 그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획일적인 규제는 사실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이 이제 뭔가 시장에 나왔을 때 실제 위험 수준과 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례를 해서 그 규제 강도와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 네 가지 요소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책 설계 또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무튼 올해 마지막 세미나인데 이렇게 한국 경제가 과연 지속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그 이슈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역시 이제 제일 우리가 크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조업은 가만히 놔둬도 제조업 자체가 국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바이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걱정할 일 하나도 없죠. 국제사에서 살아남으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데 근데 이제 서비스업은 대부분 이제 내수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물론 제조업하고 제조업의 파트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서비스는 이제 내수기 때문에 그게 성장할 여력이 별로 없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분이 토론해 줬는데 첫 번째는 우리 혜선 양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서비스 산업에 뭐 혁신을 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것으로서 뭐 R&D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R&D는 대기업들이 하는데 대기업 R&D 다 제조업 R&D고 정부 R&D도 되게 제조업 R&D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R&D가 별로 없죠. 우리 대표적으로 뭐 구멍가게 뭐 이런데 R&D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그래서 말로는 R&D 서비스 산업 R&D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엠피리컬리 요새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게 우리도 약간 놀라운 일이지만 제일 흔히 이야기되는 게 실제로 AI를 썼을 때 성장률이 제일 많이 올라간 부가가치가 제일 많이 올라간 분야가 누구냐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 제일 생산성이 낮은 분야가 올라갔어요. 그게 뭐 아시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예가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AI 써갖고 그 사람들의 시간당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맨날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케어링 서비스 해주는 분들도 무슨 앱을 깔고 뭘 깔아갖고 자기가 케어링 해주는 제일 쉬운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그 1인당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표적인 섹터거든요. 그 몇십 년째 그러고 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일한 사람 늘어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심한 일이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야에
인근 증가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뭘 좀 앱을 깔아준다든지 AI를 써갖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뭐를 좀 해준다면 올라갈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런 말하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그래갖고 말도 잘 못 꺼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서비스 산업의 R&D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도입이 되고 지금은 터무니없다 그러고 있지만 그것이 도입이 된다면은 아래가 올라가는 거죠. 아래가 올라가는 이야기고 우리 예나 양이 한 말은 제가 볼 때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데이터를 보면은 그 서비스 산업 전체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일 많이 그 인구가 빠진 게 도소매잖아요. 도소매가 지난 한 20년 동안 인구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제일 강하게 나오는 분야인데 여전히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대부분은 망할 거지만 그 중에서 올라갈 분은 전자상거래는 분명히 올라가죠. 그것이 맞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쪽에 충분히 그 안에는 기회 요인이 많이 있죠. 섹터 자체는 힘들지만 섹터 자체는 더 빠질 거야. 앞으로 더 빠질 거지만 그 안에 기회 요인이 분명히 있고 그 중에 몇 가지 좋은 아까 뭐 엑시트 사례 같은 것들 되게 좋은 예인데 제가 그냥 1분짜리 참고용을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요새 부자들이 뭐 쓰는지 아세요? 그래서 보면 전 세계 지금 럭셔리 굿 시장에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흔히 럭셔리 굿 하면 떠오르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이게 팔찌 이렇게 흔들면 롤렉스 시계고 가방 하면 루이비통 이런 거 아니야? 신발 하면 토드 뭐 이런 거일 텐데 그게 다 안 돼요. 아시겠죠? 다 주가 다 빠지고 매출 다 빠져요. 근데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돈 많은 사람은 이거 있으면 중국 부자나 쓰는 거지 우린 그런 거 안 써 이런 거지. 우리나라 지하철 타더라도 한 칸에 그 루이비통 몇 개씩 있잖아. 가짜는 진짜는. 롤렉스 찬 애들도 몇 개나 있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얼마나 짜증나겠어. 저것들이 차는 걸 내가 어떻게 쓰니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부자들의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시장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에다 돈 많이 쓰고 있어. 그게 부자들이 쓰는 시장일 텐데. 그래서 그렇게 재화에 쓰는 게 아니라 경험제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윈블던의 알석 코트 값이 무한히 비싸지고 무슨 축구장 할 때 무슨 콘서트 비용 그것도 콘서트도 큰 게 아니라 프라이빗 콘서트 한다든지 그것도 어디서요? 멋있는 섬에 자기 개인 비행기 타갖고 떨어져서 콘서트하고 이런 것들을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중국 부자가 감히 오지 못하는 동네로 간다는 건데 제 말씀은 전자상거래에서도 그런 시장을 잘 개척하면은 그 지금 제일 프로미싱한 것이 그거고 럭셔리 굿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개 상표가 서바이벌 했대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딱 맞네. 이 여자가 감이 있으시네. 그래서 에르메소나가 지금 아주 독보적으로 에르메스는 승승장구하는데 걔네는 물건을 줄인대요. 계속해갖고.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 중국의 아까 그 영주가 한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로 데이터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서비스 섹터의 생산성이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로 데이터를 본 게 아니라 누구 걸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그걸 조금 제가 볼 때는 로 데이터를 다시 중국의 우리랑 똑같이 섹터별로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은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더 대기업 제조업이 더 강한 전 세계 제조업의 창고가 중국인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게 사실 이렇게 쉽게 잘 안 와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잠깐 봤는데 로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 진짜 로 데이터를 보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가공한 데이터를 봐갖고 그런 건데 아마 진짜 로 데이터를 보면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우리 수경 양이 한 거에서는 이제 제가 우선 결론에서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영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아까 말했었지만 그렇게 케어링 서비스한테 AI 같은 걸로 갖고 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쉽지가 않은 거죠. 케어링 서비스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뭐 그런 거 너무 귀찮다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다면 좀 가능했을 텐데 하고 고부가가치 영역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그거는 이건 정치 문제예요.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뭐 제일 아까 영주 이야기하시면 타다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풀어주면 되는데
정치를 내니까 못 풀어주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서비스업 들어가는 걸 막고 있잖아, 예를 들면. 그거 왜 막아? 근데 동네 상인들이 죽겠다 그러니까 막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풀려면 정말 쉽게 풀려갖고 서비스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로 못 풀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이 우리 정치 눈치가 정말 정치인들이 십다녀갖고 안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다 하는 걸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